전쟁사를 한다고 이 네. 판을 벌렸으니 사실 손자병법은 어떻게 생각하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저희 그렇죠. 전쟁사라는 줄기에서 보면 손자병법. 자, 손자가 누구냐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손자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오래된 논쟁거리였습니다. 사기에 나오는데 이게 왜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논쟁이 붙었냐. 첫 번째, 사기도 사마천이 그 사기를 쓸 때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그 로 데이터가 있는데 사마천이 참고로 했던 그 데이터에 손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머, 웬일이니? 네. 사마천사기 굉장히 훌륭한 교과서 예. 같은 책이라고 인정했잖아요. 예, 그래서 정확도도 마찬가지 높고. 예, 그 손무가 실존 인물이다, 허구 인물이다 라는 그 논쟁 중에 실존 인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긴 해요. 많긴 한데 이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마천이 그 참고로 했던 뭐 춘추라든가 이런 뭐 전국책 이런데 손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손무가 이루어놓은 업적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전황들이 다 나오고 업적이 쫙 나오는데 사기에서 손무가 했다라는 그런 참 중요한 일들 그런 게 사마천이 참고로 했던 자료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야.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거죠. 손무가 있었던 사람인 건 같아요. 네. 실존 인물이었는데. 예. 근데 이 사람의 글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통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맞고 이 사람이 쓴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글이 너무 훌륭해요. 지금에까지 전해지는 이 손자병법은 누가 쓴 걸로 우리가 보고 있느냐? 오리지널은 손무가 썼어요. 네. 손무란 사람이 어쨌든 썼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는 이 최종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누구냐? 조조입니다. 유비관우 장비 조조? 예. 오, 삼국시대. 예. 그래요? 예. 그 조조입니다. 손자가 썼다고 일컬어지는 그 시기, BC 6세기 중엽 그 시기부터 조조가 AD 2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정도, 길게는 거의 뭐 8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손자병법이 엉망이 된 겁니다. 조조가 봤더니 자기가 뭐 제일 힘이 센 사람이니까 뭐 손자병법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겠죠. 이게 어떤 줄이 진짜고 어떤 줄이 가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조가 이걸 다시 원형으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82개 중에 13편만 남기고 나머지 쳐가는 작업을 해요. 69개를 쳐? 예. 조조가 그것을 일일이 다 가려내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붙여요. 이라다 저라다. 지금의 손자병법이 경의 반열에 오른 것은 순전히 조조의 덕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 붙인 것이 손자약해입니다. 그래서 손자약해란 말은 손자병법을 간략하게 만든다. 왜? 82에서 13으로. 그렇지. 간략하게 만들면서 풀어놓았다. 자기가 풀이를 좀 해놓았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지금의 손자병법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손자병법이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손자가 진짜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빈 때문입니다. 손빈은 손자의 손자설, 그렇죠. 손자의 5대 손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사기에 분명히 손자가 죽고 난 다음에 100년 후에 태어났다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또 어릴 때 또 애 낳던 시절인데 5대. 예, 5대나 더 아래 때라도 뭐 이해가 되는. 그렇죠. 손자에겐 사실 너무 가까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손빈 때문에 손자가 헷갈린 거예요. 손자가 손무가 아니라 손무는 실제하지 않고 손빈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손자병법은 손빈이 쓴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손빈은 따로 병법을 썼습니다. 지병법을. 그래서 역사에는 분명히 손빈이 썼다고 나와 있는 기록이 있는데 지금 손자 약해만 전해져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손빈이 손자가 아니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손자의 여러 가지 학설 중에 아까 손빈 저작설 이게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20세기에 와서 손빈 병법이 따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요? 예. 뒤늦게? 예, 뒤늦게 그 주간이 나와요. 그래서 손빈은 손빈 병법 따로 있고 손자는 손무의 병법이다. 이렇게 지금 정해졌습니다. 다행이다. 나폴레옹하고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클라우제비츠라는 프로이센 군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병법서를 하나 썼습니다. 전쟁론이라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손자병법하고 전쟁론은 완전히 참 다른 형식의 책입니다. 정말 달라요. 그 전쟁론에 비하면 굉장히 좀 이상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총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거시적인 얘기를 해요. 전쟁론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세밀한 서양의 실용서 같은 그런 전개 방식을 펼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례를 몇 개씩 갖다 붙여놨어요. 정말 다르죠. 이건 이렇게 두껍고 이건 이렇게 얇고. 하지만 전쟁론은 자기가 얼마든지 읽고 혼자 나아갈 수 있어요. 혼자 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자병법은요. 반드시 학해야 됩니다. 웬만한 한자 실력으로 쉽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풀이되어 있는 책을 읽는 정도는 돼야 됩니다. 수업은 못 받더라도. 전혀 다른 책인데 읽고 나잖아요. 두 개를 읽고 나면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그냥 한 핏줄 같아. 전쟁론은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전쟁을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 손자병법은 읽으면 읽을수록 인생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손자병법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크게 봤을 때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수학적이고 실리적입니다. 수학적이에요, 굉장히. 손자병법은 처음에 그렇게 가장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전쟁은 어떠하다. 전쟁을 하려면 이렇게 살펴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손자병법이 우수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손자병법이 다른 병서하고 다르게 좀 차별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병서들을 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요.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주로 해요. 하지만 손자병법은 전쟁을 하기 전에 얘기를 많이 해요. 준비하는 과정. 예. 자, 반면에, 크게 봤을 때는 그렇게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반면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변칙적이고, 그 다음에 임기응변적이고, 좀 어떻게 말하면 얍삽함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은 최대한 하지 않아야 한다. 손자병법과 전쟁론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손자병법은 가급적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된다예요. 부전승입니다. 그게 바로. 그거를 최고의 가치로 쳐요. 네. 부전승이란 말이 나와요. 토너먼트 할 때. 네, 그렇죠. 안 이기고 올라가는 거. 네. 그게 제일 좋지. 그럼요. 네.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기긴 이기되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익을 보면서 이기느냐. 우리나라의 상태가 가장 피해가 적게 이기느냐.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싸움도 붙으면 손해가 납니다.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제일 좋은 것은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반면에 전쟁론은
전쟁을 가정을 해요. 그리고 이기는 것, 적을 섬멸시키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전쟁론도 심오한 책인데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규정하면 폄하하는 것 같지만 약간 좀 거기에 더 주안점이 있다는 얘기죠. 손자병법은 최대한 전쟁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라는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성격을 좀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 전쟁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그게 바로 지금 상황이에요. 평시라고 부르는 지금의 상황은 사실은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다만 전쟁이 없는 상황일 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전쟁을 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나기 직전이야. 며칠 후면 한 최소한 1, 2년 후면 전쟁이 날 것 같아. 지금 하는 꼬라지가. 그런 상황이 있어요. 바로 전쟁 직전, 준전시 상황.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전쟁이 진짜 시작된 상황,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가급적 전쟁을 안 해야 하지만 한다면 어떡하죠? 이겨야죠. 그렇죠. 이겨야 하는 것. 당연하죠. 그게 바로 손자병법의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상황,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평시와 그 다음에 준전시 상황과 전쟁 상황, 바로 인생입니다.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손자병법을 읽어보면 전쟁은 정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전쟁론을 보면요. 아예 전쟁이란 무엇인가? 전쟁은 정치다.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다. 손자병법은 굉장히 그 총론적인 말, 이상적인 말이 많다고 그랬죠. 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사고의 승리입니다. 생각, 사색, 득도, 약간 이런 쪽의 승리고 전쟁론은 조사의 승리예요. 조사요? 예. 케이스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론을 해낸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손자병법은 총 13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을 시계라 그래요. 첫 편. 네. 맨 마지막 편이 용간이에요. 용간은 무슨 말이에요? 간첩을 사용한다.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간자가 사이간 아니 사이간. 맞습니다. 그래서 첫 편에 아주 시계, 이 계획을 딱 짜는 데 있어서는 가장 논리적이고 정연하고 실리적이고 수학적인 게 나오는 반면에 맨 마지막으로 가면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시계는 한마디로 전쟁을 치르는 도입니다. 도? 예, 전쟁을 치르는 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에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병을 대하는 도를 설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병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잘 해석해야 될 글자가 바로 병입니다. 손자병법에서 병사라는 뜻의 단어는 사졸 정도로 쓰입니다. 졸이나 사졸 이렇게 나오면 이건 병사예요. 하지만 병 이렇게 나오면 뭐냐? 군.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군에 가나? 너 군에 언제 가냐? 할 때 군. 그다음에 국방력. 그다음에 군대. 포괄적인 큰 의미. 그렇죠. 전쟁. 그다음에 무기라든가 그다음에 전략 전술, 그다음에 전투 이런 것들을 병에 관한 모든 것. 네, 그렇죠. 그것을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에 딱 나오면 이 병을 어떻게 규정하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손자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처음에 손자가 말했다. 예. 잠깐만요. 예. 손자가 말했다? 예. 손자왈 아니에요. 예. 근데 그냥 손자왈이 아니라 그냥 자왈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 자왈이라는 말은요, 공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최고의 스승을
공자라고 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자는 선생님이란 뜻이잖아요. 네. 손자, 공자, 맹자, 순자, 묵자, 네. 한비자 할 때 자자는 그냥 선생 이러면 그냥 공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왈은 무조건 공자님. 그래서 자 손자왈 이렇게 시작합니다. 손자왈 병자 병사 병자에 네. 사람 자자. 그래서 보면 뭐냐 이게 자자라는 말은 뭐라는 것은 이란 뜻입니다. 사람 자자 놈 자자 그거 있잖아요. 예, 자 뭐라는 것은 병사라는 이렇게 것은 그렇죠. 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병의 의미가 나와야 되죠. 왜? 병이 뭘까요? 뭐 군사.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합니다. 그 전쟁이라는 것은 군사를 다룬다는 것은 국가의 대사다. 국지대사라 그랬거든요. 이걸 갖고 자 지금 첫 문장을 제가 지금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갖고 자 보면 일륜지 대사 뭐죠? 인생에서 제일 큰 일이죠? 네. 제일은 아니지만 인생의 큰 일이죠? 국지대사 뭘까요? 나라의 큰일? 예, 나라의 큰 일입니다. 예. 이걸 갖고 엄청난 주석이 붙었었어요. 나라의 큰일? 뭐, 나라의 큰일이지, 당연히 전쟁인데. 그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라를 다스리는 굉장히 중요한, 수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다. 이걸 갖고, 요 한 문장 갖고, 전쟁은 곧 정치다. 라고 엄청난 의역들을 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손자병법에 전쟁은 정치다라는 네.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네. 그런데 요 문장 갖고 이미 규정을 해버렸어요. 많은 학자들이. 왜? 지금요 정치 외에 경제, 사회 막 이렇게 나누는 것 같죠. 네. 옛날에는 그 모든 게 정치였습니다. 그렇죠. 예, 옛날에는 왕의 머릿속에 정치는 뭐냐면 백성들 배불리게 만드는 것. 나라 키워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배불리게 먹이는 게 정치였어요. 배부르게 해주면 편안한 거고 배부르게 해주면 자기 권력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밖으로부터 위협이 없는 것 이 자체가 태평성대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바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게 바로 곧 정치였던 거죠. 병이라는 것은 곧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들으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관한 의미, 그 다음에 이 병이 확장돼서 국가와 접목이 되었을 때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관한 얘기를 손자는 시작했습니다. 그걸로 병법을 시작했습니다. 전쟁론 같은 경우는 순서가 손자병법하고 많이 달라요. 좀 이게 맨 앞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맨 뒤에 와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뭐 글쓴이의 마음이지만 하지만 전쟁에 관한 규정은 클라우제비츠도 맨 앞에 해놨어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전쟁이 정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보면 군주가 해야 될 것, 병사와 군에 관한 거 외에는 신경 써야 할 것이 없다.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해놨어요. 물론 다른 얘기 많지만 거기 군제 편에 보면 군제 뭐 군의 운용 요 편에 가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어느 날 적이 와서 삑 쳐버려가지고 나라 망해버리면 끝이야. 그렇지. 네. 그래서 전쟁은 병, 군에 관한 모든 것은 국가에 관한 모든 일이다. 정치다. 중대한 일이다. 그래서 전쟁 한번 잘못하면 나라 망하니까 굉장히 조심해라. 이게 바로 손자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진짜 그렇네요. 예. 요 첫 장으로 인해서 손자 병법은 다른 병서의 위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손자왈, 네. 병자는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죠. 네. 손자가 말하기를 병이라는 것은 국지대사, 국가의 대사다. 네. 이 말에는 엄청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나라의 국민의 뭐 생사와 그다음에 국민이 앞으로 처할 상황과 나라의 존재와 멸망 이런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라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도. 손자병법 내내, 그 다음에 손자병법 말고도 다른 경을 읽을 때도 이 도라는 것에 대한 정의랄까? 그 다음에 이 의미랄까? 이건 또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라는 글자를 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데, 손자병법에서 제 생각으로는 병이라는 병이라는 글자와 맞먹는, 그리고 최소한 병이라는 글자 고다음으로 많이 나오고 중요한 게 이 도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도라는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윗사람과 한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명령을 한다. 어떻게? 미녀상 동, 민 백성, 그 다음에 더불려 상 위쪽과 동 같이 만든다. 그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에 또 다른 의미가 생긴 거예요. 그렇네요. 있지 않습니까? 한자에, 하나의 글자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 아시죠? 어떤 글자는요, 점점점 단어의 뜻이 늘어나요. 그래서 손자병법에 나오는 도의 첫 번째 뜻이 이런 겁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윗사람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도라고 합니다. 결국엔 또 정치죠? 예. 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이 윗사람과 하나가 되면 결코 위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를 살피고, 자, 백성들하고 위하고 얼마나 잘 뭉쳐져 있는지를 살피고, 그 다음에 천을 살핍니다. 천은 뭐야? 하늘이죠? 하늘, 예. 하늘이 뭐겠습니까? 군주. 천기, 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이 주는, 하늘이 주는 환경들, 이런 걸 살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고말을 풀이를 해놨어요. 음양, 한서, 시제, 이렇게 딱 풀이를 해놨어요. 음양의 조화, 이런 거겠죠. 뭐, 추위, 더위, 뭐, 이런저런 상성들, 한서, 춥고 덥고, 하늘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파트, 이런 걸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라는 것은, 지는 땅지입니다. 뭐, 지형이죠.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해놨느냐? 가깝고, 멀고, 좁고, 넓고, 그 다음에 뭐, 험하고, 뭐, 평탄하고, 그 다음에, 사지, 생지, 죽을 땅, 살 땅, 이런 것까지도 모조리 살피는 것. 그 다음에, 도천지장. 장은, 장수장자. 장군. 우리나라에 장군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법이라고 했습니다. 법. 법은 뭐 규율이라든가 제도라든가 그런 거겠죠. 그렇죠. 예, 곡제, 관도, 주용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 요 5가지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 너 주제를 파악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자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알면 이길 자격이 있는 것이고, 요것을 모르면 안 되는 거는 못 이깁니다. 손자는 좀 더 친절하게, 그럼 요걸 갖고 뭐를 봐야 될 것인가? 이거 갖고 이제 너한테 적용하기 힘들지? 이러면서 더 디테일하게 보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보는 방법을 7가지를 줬습니다. 어떤 거요? 좀 쉽게. 자, 첫 번째 문장. 군주에 관한 얘기입니다. 군주는 도가 있느냐, 어느 편이 더 도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도가 나왔죠? 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병담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손자병법에서는. 그래서 이 도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라 그랬어요. 도를 정치. 방금 얘기했잖아요. 치도. 정치의 도다. 다스리는 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주숙, 유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군주는 유도, 도가 있느냐? 어느 편이? 어디가 더 도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더 정치 잘하느냐? 이게 바로 첫 번째 거예요. 정치를 잘하는 나라가 전쟁도 잘할 거다라는 대전제가 있는 거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네요. 예. 장군이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아까 천지 얘기 나왔죠? 네. 예. 지금 상황과 싸움에 관련된 그 지형, 이게 누구한테 더 유리한가? 그다음에 법령이 잘 서 있는가? 그다음에 또 이제 병이 나옵니다. 병중수강. 병이 아까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군사. 그다음에 이제 무기. 그렇죠. 군에 관련된 모든 것. 예. 심지어 전쟁이란 뜻도 여기 들어있다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는 병중, 무리 중자를 같이 썼습니다. 자국의 군대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그게 누가 더 강한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졸 나옵니다. 사졸. 사졸이 뭐라 그랬죠? 병사. 예, 사졸. 병사라는 의미의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사졸은 얼만큼 숙련, 훈련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상벌이 어느 편이 더 명확하게 되어 있는가. 제가 여기에 말한 게 7개거든요. 요걸로 너의 주제를 판단하고 상대방과 비교도 해라라는 겁니다. 군주는 누가 더 정치를 잘하는가. 예, 맞먹을 정도로 중요한 게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상과 벌이 얼마만큼 명확한가. 신상, 필벌. 제일 중요하죠. 예. 요때는 상필벌이 아니라 신상과 필벌로 나누는 겁니다. 예.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거. 예. 그것이 얼마나 더 명확한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죠. 나도 볼 수 있고 상대방과 비교해서 뭐랄까 전쟁을 치를까 말까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손자가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나는 승부를 가늠해본다.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냐면 만약 내 계책을 들어줘서 당신이 장군이 그것을 쓰면 반드시 이길 거다. 그러면 나는 이곳에 머물러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당신이 장군이 나의 계책을 듣지 않는다면 반드시 질 거다. 그러면 나는 여기 있지 않고 떠날 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 문장이 뭐냐면 조조가 추려냈었어도 괜찮은 문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 문장을 살려둔 것은 분명히 조조도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 계략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하나의 세력이 되어서 나도 이것을 도울 거다. 한마디로 내 말대로 해라. 요 말을 써놨어요. 살려뒀어요. 조조가. 이 시계편에서 중요하지 않은 편이 없는데 아까 맨 앞에는 자기를 보는 주제를 파악하는 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과 나를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는 법을 얘기를 했다면 시계편의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를 얘기를 해놨냐면 전술에 관한 좀 총론적 얘기. 그러니까 전술에 관한 컨셉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전술이요? 예. 그 전략하고 전술하고 나눌 때 그 약간 하부 개념인 전술 그거 말입니다. 직접 군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술의 가장 상위 개념. 모든 전술은 이 컨셉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글자가 하나 나옵니다. 손자병법 전체로 따졌을 때 병, 도,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전술을 좀 더 정확하게는 용병수를 관통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설명하기에 앞서 세력 얘기가 나와요. 세력? 예. 그러니까 전술의 개념을 이야기에 앞서 세력이라는 말로 그 인간에 대한 그 본성 얘기를 살짝 다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말을 좀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예. 세력이란 게 뭐죠? 글자 그대로 하면 인간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는 그 무리의 기세? 그런 무리들의 힘? 이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인간들의 무리는 뭘로 움직이냐? 한마디로 세력은 이익에 따라서 인간이 움직이기 때문에 임기응변으로 그것을 잘 조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쫓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이익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해서
잘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력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수가 되면 그걸 그때그때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죠. 세력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지. 왜? 이익이 변하는 거죠. 평상시에 몇 년에 걸쳐서 있어야 될 이익의 변화가 전쟁터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거죠.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말하기 쉽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요 다음을 보면 이 손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요 얘기를 했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력은 이런 거다. 그러면 전쟁에서 세력을 어떻게 제어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건 바로 용병을 말하는 겁니다. 이야. 그 병, 도, 다음에 중요한 글자 그거 하려고 이렇게 앞에 얘기가 길었는데요. 여기에도 용병이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병자, 예, 병이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병을 이번에는 용병, 용병술로 해석을 합니다. 이건 이견이 없습니다. 그 용병이란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병은 기본적으로 적을 속이는 거예요. 이 괴가 바로 세 번째로 중요한 글자입니다. 손자병법 13편 중에 뒤에 전술 부분 10편을 관통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괴, 속이는 것에 대해서 14가지 얘기를 해놨어요. 이해하기 쉽게 한 14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준 거죠. 예. 첫 번째, 능력이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우리의 인생을 전쟁판으로 치면 내 몸을 쓰는 게 용병술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하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가까운 것을 노리는 척하면서 먼 곳을 보는 것. 먼 곳을 보는 척하면서 가까운 곳을 노리는 것. 그 다음에 적을 항상 혼란 상태에 놓은 다음에 공격하고. 적이 튼튼하고 이 내실이 있으면 그다음에 적이 분노한다. 적이 분노하면 손자는 뭐라고 했냐면 소란스럽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세를 낮춰서 적이 교만하게 만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이 쉬고 있으면 피곤하게 만들고 적들끼리 친해. 이 나라 저 나라 친해. 그럼 어떻게? 두 나라 사이가 떨어지게 만들고 공격할 때는 항상 무방비한 곳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뭐 말은 이렇게 썼지만 급소를 노려라 뭐 이런 것쯤 되겠죠. 그리고 항상 적이 뜻하지 않는 곳을 노려야 한다. 되게 뭐 뒤쪽은 되게 간단해 보입니다만 하나하나가 사실은 좀 되게 와닿죠. 그리고 모든 것은 비밀을 잘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보안. 예. 보안은요, 상대방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끼리도. 그렇지. 모든 작전을 아랫 사람까지 다 알잖아요? 이러면 적도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쟁은 승산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싸우기 전에. 예, 아까 얘기했죠? 14가지.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상대방을 비교하는 7가지. 이 리트머스로. 그렇죠. 테스트. 예,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바로 승리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승산을 뽑아야 한다. 참, 대단한 분이네, 진짜. 용병은 속이는 거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클라우제비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 아, 그래요? 예, 막상 전쟁 해보면 아는 거지. 손자병법에 나오는 제2편, 작전 2편은 이 말은 뜻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작전이란 말은 뜻이 좀 달랐던 거예요. 전쟁을 설계하는 것 정도 됩니다. 13편 중에 앞에 3편은 큰 개념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 그리고 통치에 관한 전략보다도 더 큰 개념, 그리고 전략, 전술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가는 건데 그 작전은 국가 단위에서 전쟁을 설계하는 것 정도 됩니다. 전쟁을 한다면 전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이 편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수학적입니다. 처음에 손자가 뭐라 그러냐면 병을 운영하는 것, 용병지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을 운영하는 방법은 숫자를 쫙 대요. 뭐 치거 1000대, 혁거 1000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치거는 뭐냐면 스피드 전차, 빨리 움직이는 것. 혁거, 가죽, 수레는 뭐냐면 병참용 수레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군대의 강력함이 뭐냐면 아예 수레 몇 대 이거면 딱 나와요. 수레 한 대에 말이 몇 개 붙고 병이 몇 명 붙고 뭐가 몇 개 붙고라는 게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 나라는 수레가 100대야 이러면 전력이 딱 나와요. 그냥 전력을 대변하는 단위였습니다. 수레가. 예. 지금 말로 좀 번역을 하자면 전차. 아시죠? 말 끄는 거. 그럼요. 예. 네. 그겁니다. 갑옷이 몇 개, 뭐 무기가 몇 개, 식량이 얼마 이렇게 다 따져보면 하루에 얼마가 소모된다라는 것을 손자는 대충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한마디로 공짜로 치러지는 게 아니다. 하면 할수록 돈이 많이 든다. 그렇죠. 네.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서 국가의 손실이 가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빨리 끝내야지 최대한. 그렇습니다. 오래 끌면 끌수록 이겨야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게끔. 예. 지면 이쪽 저쪽 다 손해 아니에요. 그렇죠. 비용도 들고 지기까지 하면 그럼요. 끝장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계편에 나와 있잖아요. 국지대사. 그렇죠. 국지대사. 치도의 기본. 왜? 일륜지대사 다음. 그렇죠. 중요한 예. 국지대사. 예. 그러니까 지면 망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규모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일단 컨셉은 지면 망한다예요. 그래서 이 작전편을 관통하는 말은 뭐냐면 속입니다. 속. 빨리. 속전속결의 그렇죠. 속.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작전편의 여러 문장 중에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병문 졸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 네. 병이란 자, 병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군사, 무기, 네. 전쟁 어쩌겠죠? 군대, 병참 이런 모든 거, 용병 다 포함하는 이 말. 여기에서는 전쟁이란 졸속입니다. 졸속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평소에 많이 쓰죠? 졸속 행정. 그렇죠. 그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나쁜 뜻인데? 나쁜 뜻이죠. 네. 근데 여기서는 졸속이란 말을 썼습니다. 졸속이란 단어는 2500년 전부터 있었던 단어입니다. 뭐냐? 미흡할 졸자입니다. 미흡하더라도 속 빨리 끝내라. 멋진 말이죠. 이야,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예. 그런데 요 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거 오해가 많이 생길 말이죠. 졸속행정 뭐죠? 미흡하고 성급한 거 얘기한 거죠. 네. 예. 속자가 빠르긴 빠른데 좋게 해석되고 나쁘게 해석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문 해석이 아니라 뭐죠? 의미 해석. 이걸 좀 알아야 해석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 작전의 핵심은 병문 졸속입니다. 싸움은 그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다소 미흡하더라도 빨리 끝내는 편이 좋다. 이야, 우리의 손자 선생님이 천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천재죠. 이야. 그래서 자, 전쟁 잘하는 사람의 예를 딱 드러났습니다.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선용병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용병, 병을 잘 다루는 사람, 전쟁을 잘하는 사람. 예? 징집을 2번 하지 않는다. 두 번째, 군량을 3번 씻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일단 쳐들어가면 그쪽에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고 가는 게 아니라 예, 일단 한번 씻고 가면 그거 먹고 나면 그 안에서 해결한다. 가급적 우리 외에 다른 나라 땅에서 전쟁을 치르되 병참선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찌됐건 빼앗아 쓰거나 마련을 하는 것이 용병을 잘하는 사람의 기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 있죠. 국가의 큰 피해,
예. 그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거죠. 그렇죠. 최소화해야죠. 예. 그래서 그 뒤쪽으로는 뭐냐면 국가가 계속적인 전쟁을 치러서 징집을 더하고 병참을 더하고 보충을 계속해야 되는 데 대한 폐해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쭉 나와요. 그래서 전쟁은 승리하는데 가치가 있는 거지 오래 하는데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자, 뭐죠? 아까 병문졸속의 연장이죠. 예. 그래서 전쟁의 요 본질, 빨리 끝내야 한다라는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장수, 지휘관, 왕, 예. 이 사람들만이 나라의 존망, 백성의 생명을 이렇게 관장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요. 백성의 삶과 지금의 상황 이런 거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제대로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편은 모공입니다. 공격을 모색한다. 요 제목만 딱 보면 야, 이거 정말 그 전술의 굉장히 디테일한 면을 얘기하겠구나 싶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아직도 전략에 관한 얘기입니다. 큰 거, 크게 보는 거. 4편부터 마지막까지가 전술적인 측면이다. 요렇게 다들 해석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싸워야 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할까, 전략적으로 크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싸울 것인가 하는 거죠. 물론 가급적 안 싸우는데 네. 싸우게 된다면.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한자 2개가 있습니다. 그 온전할 전자와 깨뜨릴 파. 요 두 글자의 그 뭐랄까 대비 효과? 요게 이 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온전하다라는 뜻이 뭐죠? 이상이 없다. 그죠? 요 온전하게 모시는 거, 이상이 없는 거. 그 반대가 바로 깨뜨릴 파자입니다. 파 뭐? 박살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어떻게 적을 쓰러뜨릴 것인가인데 온전히 놔두고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아니면 박살내고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개념입니다. 뭐가 더 좋을까요? 온전히 놔두고 이기는 게 좋죠.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그래야 또 새로 안 짓잖아요. 안 만들고. 그렇죠. 일단 잃지 않는 거죠. 예, 일단 적을 내가 항복을 시켰습니다. 이거 내 땅 됐어. 그렇지. 온전하게 있는 게 낫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적을 깨뜨리면, 그러니까 제 주먹으로 적을 때렸어. 적이 아픈 만큼 내 주먹도 아프죠. 그렇죠. 적을 깨뜨린 만큼 사실은 우리 군도 깨지는 겁니다. 데미지를 있지. 그렇습니다. 손자의 그 첫 번째 그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거기에 딱 의미가 부합하죠. 최대한 안 싸우고 덜 싸우고 이기는 그 개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병의 방법, 예, 전국 이상 파국 차지 이렇습니다. 나라를 온전하게 놔두는 것이 위상, 첫 번째 상책이고 그 나라를 박살내는 것이 차책이다. 그 다음에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군 위상, 군대를 온전하게 놔둔 채로 포로 아니면 뭐 흡수 예, 하는 것이 제일 좋고, 파군 차지, 적군을 박살내는 것은 차책이다. 두 번째.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는 전졸, 파졸. 그래서 여기에 손자병법 중에 유명한 말이 바로 요 다음에 나옵니다. 뭐냐? 백전백승. 그거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백전불태. 맞습니다. 백전백승이 최고가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백전하는 것 자체가 글러먹은 거예요. 그렇죠. 네. 최대한 안 싸우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싸우지 않고 포섭하는 것이 최고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것이 요 모공편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설명을 쭉 하고 나와요. 그러면 그 안의 설명을 제가 몇 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왜? 제일 유명한 문장이 들어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백전백승이 최상이 아니다. 일단 그거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네. 첫 번째가 바로 벌모, 두 번째가 벌교, 세 번째가 벌병, 제일 마지막이 공성이에요. 벌이 지금 3개 나왔거든요. 예. 벌이 무슨 벌자예요? 7벌자예요. 정벌하다. 오, 정벌. 예, 7벌자. 처음에 제가 벌모라고 그랬습니다. 네. 요즘은 해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적의 모략, 계책 이런 거 자체를 자체를 깨버리는 거. 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런데 옛날에는 해석을 좀 달리 했어요. 어떻게 했어? 저희 때는 아마 그때도 분명히 아마 이런 해석이 공존했을 겁니다. 네.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다르게 해석하는 네. 방법이 있었는데 저는 뭐라고 배웠냐면 벌모 계책으로 치다 이렇게 저 배웠어요. 내 계책으로 그렇죠. 치다. 벌모 적을 치는데 모략으로 적을 치는 거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힘을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고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고 뭐 이간질을 시킨다든가 그렇지. 뭐 스스로 어떻게 무너지게 해서 항복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얘기했어요. 그 예전 게도 해석이 와닿고 그거 같긴 한데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사실은 둘 다 좀 비슷하긴 비슷합니다. 왜냐 간첩을 보낸다든가 뭐 헛정보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뭐 선동을 한다든가 뭐 선전을 한다든가 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니까 좀 디테일한 걸로 들어가면 결국은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 문장에 해석하는 방법은 확실히 다른 거죠.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벌교 외교로 요즘 해석으로 먼저 하면 적의 외교 관계를 친다. 외교를 끊는 것. 고립시켜버린다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데 제가 어릴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외교로서 공격하는 것. 크게 보면 비슷한 얘기. 그렇죠. 크게 보면 비슷해요. 비슷한 의미인데 저는 어릴 때 배운 게 약간 좀 와닿거든요. 저도 그렇네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군사로 공격하는 것. 벌병. 병을 공격하는 것 또는 병으로서 공격하는 것. 사실 뭐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 그 말이 그 말입니다만 아무튼 그렇고 마지막 최하책. 하책 중에도 하책이 바로 적의 성을 공격하는 것. 우리 피해가 제일 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순서대로 뭐죠? 우리가 피해가 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시계편에서 전술을 관통하는 한마디의 컨셉이 뭐라 그랬죠? 적을 속이는 것? 예, 적을 속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적병을 온전한 채로 가져오겠습니까? 적을 속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적을 속여야 나한테 온전하게 오든 뭐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괴가 통하는 거예요. 최상의 용병자는 여기 또 나와요. 네. 아까 작전편에 용병을 잘하는 자는 네. 징집을 한 번밖에 하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쭉 나왔죠. 여기는 선용병자 똑같습니다. 용병을 잘하는 자는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지만 전쟁을 하지 않는다. 맞죠? 아까 온전하게 적의 병을 흡수한다. 똑같죠?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속여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예. 최고의 사기꾼이 전쟁을 잘하는 겁니다. 괴. 예. 괴를 잘해야 되는 예. 그래서 평시의 영웅과 난세의 영웅은 다른 겁니다. 모공편에 참 재미있는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군주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대를 위기에 빠뜨리는 경우가 3개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다라고 나와요. 첫 번째, 진격해서는 안 되는데 진격하라고 명령하는 것. 지가 여기 있는 사정을 알지도 못하는데 야, 왜 안 싸워? 빨리 공격해. 이러면서 하는 것. 자, 두 번째, 후퇴해서는 안 되는데 알지도 모른 채 후퇴해라. 세 번째, 군대 내부의 사정을 모르면서 군대에 간섭하는 거.
그러니까 맡겼으면 믿어야 됩니다. 의인불용, 용인불이. 의심하면 쓰지 말고 썼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군주가 전쟁을 망쳐요. 자, 그래서 쭉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뭐냐? 그러므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앞쪽에 뭐죠? 백전백승이 좋은 게 아니다. 예, 그거에 대한 대꾸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맞습니다.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매전 필태 항상 위태롭다. 예, 모공편을 마치겠습니다. 와. 자, 나머지 네. 자, 이제 6편부터 네. 나머지 13편을 한꺼번에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편이 자, 나온 게 허실입니다. 허실. 앞에 세가 정석편이라면 요건 약간 응용인 거죠. 그래서 기정병용의 기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전장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적을 기다리는 군대는 편안하다. 당연한 거죠. 당연합니다. 네. 뒤늦게 그 전장에 달려가는 군대는 필요하다.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갔다고 편하고 뒤에 늦게 갔다고 피곤한 건 아니겠죠. 뭐냐면 먼저 가서 부비 트랩이라도 설치하는 것처럼 그치. 전세를 잘 파악하고 이쪽으로 적을 끌어들이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잘하는 자는 유인하되 유인되지 않고 적군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려면 불러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유인을 하려면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속여야죠.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예. 반대로 못 오게 하려면 어떻게? 이익이 없는 거죠. 없거나 왔다간 이익이 아니라 그거나. 피해가 있을 것처럼 보여주는 것. 허하게 보이게 하는 것, 실하게 보이게 하는 것. 요런 문장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허실의 중요한 문장을 제가 좀 뽑은 거는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교전을 원치 않을 때에는 싸우고 싶지 않을 때에는 큰 대비가 아니라 선을 그어 놓아도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선을 그어 놓아도 못 예, 오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성을 쌓아서 못 오게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선만 찍 하나 그어놔도 마음만 먹으면 폴짝 뛰어넘을 수 있는 선도 적으로 하여금 못 오게 만드는 겁니다. 작은 병력이 큰 나라와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됐을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병력을 잘 쓰면 선 하나를 그어놔도 못 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허와 실을 잘 이용하고 기와 정을 잘 이용해서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적군의 진영은 가능하면 드러나게 하고 아군의 진영은 결코 보이지 않게 어떻게 잘해서 아군의 힘을 적의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 그래서 적을 분산시키는 것. 그렇게 되면 적의 10배가 되더라도 적을 분산을 시키면 맞닥뜨려서 싸울 수 있다. 나아가서 이길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적은 병력이 큰 병력과도 싸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의 병력을 점점 줄이는 거죠. 줄이는 효과를 내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자세한 강론들이 쭉 나오고 난 다음에요. 네. 이 허실에 있어서 속이는 것을 약간 접목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군의 형태, 대형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극치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것, 무형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쉽지 않죠? 네. 실제에다 억지로 좀 갖다 붙이자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작전을 펼칠지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적의 눈에는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뭐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죠. 우수한 병력과 그 마음이 잘 통해야 하고 이런 굉장한 좀 이상적인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현실은 쉽지가 않죠. 안 되죠. 안 되죠. 예, 휴가 나가서 한 잔 마시고 다 불고 하잖아. 그렇죠. 예, 잘 안 됩니다만 궁극적인 형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군대라면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는 겁니다.
작전이나 이런 것을 알리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이겼는지도 알려지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보안에 힘써라. 예, 이번에 이런 방법으로 이겼어요. 이 방법 알려지면 좋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연구하겠죠. 그렇죠, 당연하게. 예. 그다음에 한 번 승리한 방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무궁무진한 그 전술로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무궁무진하지 않더라도 무궁무진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아까 어떠한 방법으로 이겼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속이는 것의 기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손자병법은 이러한 형태를 궁극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군대의 형태는 물과 같다. 어떻게? 예,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주변의 모양에 따라 그 모양이 바뀌고 아까 세력에 나오는 인간의 속성과 비슷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을 거슬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내가 이기는 것과 우리 병사 인간 개개인의 속성을 맞추고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를 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힘을 잘 이용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임기응변해서 승리하는 것, 이것을 손자는 뭐라고 했느냐? 바로 신의 경지라고 했습니다. 위, 지, 신의 것이라고 말한다. 자, 그래서 오행은 언제나 유동하고 계절은 언제나 변화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잘 맞춰서 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허실 다음 편에 군쟁이라는 편이 나오는데요. 군쟁은 다시 정석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핵심 문장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병이란 행동하기를 바람처럼 하고 천천히 움직이기를 숲처럼 하며 공격하기를 불처럼 하고 가만히 있기를 산처럼 하라. 라고 했습니다. 말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천천히 움직여야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것을 숲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그 다음에 들어가서 공격하는 것. 적을 칠 때는 어떻게? 불처럼. 불과 같은 기세로. 그리고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 있죠. 지키고 그 다음에 지켜봐야 하고 그때는 태산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풍림화산이라고 합니다. 풍림화산. 네. 바람처럼 빠르게 행동하고 숲처럼 고요하고 불처럼 강력하고 산처럼 진중하게. 맞습니다. 이야. 네. 너무 멋있는 말이네요, 진짜. 손자 대단합니다. 그 4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산. 기다림이 제일 좀 힘들지 않을까. 안 움직이는 거? 그렇죠. 저는 비슷한데 숲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서서히 움직이는 것, 천천히 움직이기를 숲처럼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서서히 움직이는 게 제가 좀 이렇게 의역을 좀 하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군쟁편이에요. 군쟁은 뭐냐면 실제 전투가 일어났을 때를 얘기합니다. 군대끼리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은 상황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되 우직지계를 갖고 있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우직한 계책입니다. 그 우직하다는 말은 돌아가고 직선으로 가고 우회하고 직진하고 요 말의 합성어인데요. 돌아갈지 직진할지 상황 판단을 잘하는 것, 고자가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숲처럼 움직이고 언제 산처럼 기다리고 언제 불처럼 공격하고를 판단을 잘 해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까 기정,
그것을 잘 배합하느냐. 그러니까 문장이 멋있고 사례가 디테일한 것뿐이지 항상 맥은 똑같아요. 그렇네요. 맞습니다. 예. 아직 좀 많이 남아있긴 해요. 네. 남아있긴 한데 제가 전달하고 싶은 그리고 제가 배운 이 손자병법의 핵심은 벌써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행군이나 뭐 화공, 용간 이런 데 가도 그 사용하는 그 수단이나 방법은 좀 다를 뿐이지만 그래도 관통하는 핵심, 컨셉은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마 여러분들이 문장 해석에 관한 풀이해 놓은 것만 보셔도 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꼭 짚어드리고 싶은 문장은 7장의 군쟁편에 풍림화산 그 이후로 상황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사례를 쭉 얘기하면서 바로 판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치기자야, 기를 다스리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즉슨 했던 얘기 또 하는 겁니다. 상황 판단, 임기응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맞는 임기응변을 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요. 손자뿐만이 아니라 전술에서 모든 병법의 기본, 모든 병법에서 얘기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그런 치도에 관한 모든 문제는 뭐냐면 바로 판단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를 쓸 것인지 정을 쓸 것인지 정석을 쓸 것인지 응용을 할 것인지 책으로 알 수 없고 경험하고 연습하고 익히고 해서 훌륭하게 판단을 내리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언제 공격하고 언제 수비하고 언제 진격하고 언제 퇴각하고 언제 우회하고 언제 직진하고 이거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손자병법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그 상황에 맞는 대처, 임기응변입니다. 지휘관이 자기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손자병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휘관 하나, 군주 하나를 보고 로봇처럼 움직이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는 우리 여러분, 식구분들은 각자의 직분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많은 일들, 그리고 많은 명령과 많은 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